지나치게 성실한 것은 문제입니다. 일만 하다가 병이 나서 세상을 일찍 이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몸에 나타난 질병은 내 자신의 생활 습관과 태도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생활 속 면역 강화법, 저자 아보도우르가 쓰고 전나무 숲에서 펴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의 공통점은 체온이 36도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온이 상승하고 36도를 넘었을 때는 어떠한 병도 낫게 됩니다. 이 책은 체온 면역 열풍을 일으킨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우르 교수의 책입니다. 저자의 통찰을 통해 면역을 올리는 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아보도우르. 1996년 스트레스가 몸에 이상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인 백혈구 자율신경 지배구조를 최초로 해명하며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2000년대 초반 일본과 한국의 면역 열풍을 주도했다. 국제저널에 200건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명망 있는 의학자로서 세계 곳곳에서 강연 활동을 펼쳤다. 일본 니가타 의대 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내 몸을 치유하는 힘, 면역 습관, 사람이 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원인 등 다수가 있다. 이제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병에 걸릴까요?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와 생명까지 앗아가는 암은 왜 걸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의 경우 코나 목을 통해 감기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암은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났기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질병을 일으키는 수많은 병원체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암세포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몸속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몸은 이러한 암세포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이 제 역할을 다하면 감기나 암, 그 밖의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병은 면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백혈구의 역할이 커집니다. 백혈구는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감시해서 병원체나 암세포를 물리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혈구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대식세포 또는 매크로파지라고 불리는 큰 포식세포가 있습니다. 또 T세포, B세포, NK세포 같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부르는 림프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살균 성분이 들어있는 과립, 즉 알갱이를 가진 과립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면역세포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백혈구, 직접 병원균을 잡아먹는 몸 안의 파수꾼. 백혈구 중에는 우리 몸에 침입한 이물질을 잡아먹고 소화하는 식균 작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큰 포식세포입니다. 큰 포식세포는 진화 과정에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맨 처음 만들어진 원조 백혈구입니다. 큰 포식세포는 전체 백혈구의 약 5%를 차지하며 이름에서도 그 성향이 드러나지만 백혈구 가운데 가장 큽니다. 큰 포식세포는 아메바처럼 움직이다가 이물질이 침입하면 곧장 쫓아가 잡아먹고 분해해 버립니다. 과립구와 림프구는 큰 포식세포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물질과 싸우는 전투력도 큰 포식세포보다 더 강하죠. 우리 몸에는 다양한 크기의 이물질들이 들어옵니다.
이 중 비교적 큰 것은 과립구가 처리하고 그보다 작은 것은 림프구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물질을 잡아먹는 힘, 즉 탐식 능력에서는 과립구가 큰 대식세포를 능가합니다. 과립구는 이물질을 막으로 싸서 제 몸속으로 집어넣고 분해 효소와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파괴합니다. 이때 고름이 나오는 화농성 염증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과립구는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과 싸워서 감염증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세균이 별로 없을 때 제멋대로 싸우게 되면 자신의 몸을 공격해서 조직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항체로 병원균을 붙잡아 처리하는 림프구. 우리 몸에 세균보다 훨씬 더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큰 포식세포가 이물질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과립구가 잡아먹기에 너무 작다고 판단되면 림프구에 출격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렇다고 림프구가 곧바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림프구는 보통 때 림프절 안에서 휴면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활발하게 움직일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큰 포식세포가 보내는 정보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림프구에 도착해야 림프구가 잠에서 깨어 분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배도 넘는 수로 늘어난 림프구가 이물질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림프구가 싸우는 방법은 과립구와 좀 다릅니다. 림프구는 막 표면에 있는 부착 분자를 이용해 이물질을 붙잡아 처리합니다. 이때 염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감기 초기에 맑은 콧물이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염증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투명한 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물질과 싸움을 마친 림프구는 다시 휴면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때 림프구 중 일부는 좀 전에 싸웠던 이물질을 항원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에 똑같은 항원이 침입하면 그때는 림프구가 신속하게 분화해서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항원을 없애죠. 우리는 이것을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물질과의 싸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립구가 이물질을 통째로 잡아먹어서 면역이 생기지 않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림프구가 이물질을 제거해서 면역 방어를 하는 경우입니다. 면역을 다스리는 자율신경의 조화. 백혈구의 수와 면역력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큰 포식세포는 전체 백혈구 수의 약 5%를 차지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림프구는 백혈구의 35에서 41%, 과립구는 50에서 6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율은 자율신경이 제어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을 이루는 약 60조 개나 되는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박동이나 위와 장의 운동 역시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쉬거나 자면서 긴장이 풀렸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균형을 잃으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것이 일어나 몸에 불쾌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주로 고민이나 걱정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걸 보면 자율신경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지속되어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과립구가 늘어나서 화농성 염증이 잘 생깁니다. 게다가
대사가 지나치게 촉진돼서 나중에는 신체 조직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럼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 신경이 우세하면 과립구가 늘어나듯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면 림프구가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나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림프구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림프구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별것 아닌 항원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전체 백혈구에서 림프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5에서 41% 정도입니다. 이 비율이 20, 30%가 되면 가벼운 질병에 쉽게 걸리고 20, 20%가 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만약 10% 아래로 떨어지면 한두 달 안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은 림프구의 작용에 의존하므로 림프구의 비율이 높아지면 면역력도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높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림프구의 비율이 적정 범위를 크게 벗어나 50% 이상이 되면 저혈압이 되거나 근육에 의한 발열이 줄어 저체온이 되고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나 림프구가 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운반하지 못합니다. 혈액의 흐름이 가장 나쁜 부위에 암이 생기기 쉽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의학에서도 혈액이 한 곳에 정체돼 흐름이 순조롭지 못한 것을 어혈이라고 하여 건강에 매우 나쁜 상태로 봅니다. 암 발생 원인의 무려 80%가 과로나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일어나는 림프구 감소에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그와 반대로 림프구 과다가 원인입니다. 림프구의 비율이 백혈구 전체의 60, 70%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림프구의 과다로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면역력을 다스리는 방법. 면역력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사람마다 그 힘이 다릅니다. 성별로 보면 면역력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합니다. 면역력의 이런 차이는 남녀의 평균 수명에 차이가 있는 것만 봐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은 을에 떨어지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생활 습관을 바로잡기만 하면 노년에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면역력은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면역력을 높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역력 강화에서 중요한 것은 흐트러진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죠. 자율신경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무의식적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신경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율신경을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가 호흡입니다. 어떤 일로 흥분했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아마도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심호흡을 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숨이 얕고 빨라지는데 그럴 때 숨을 깊게 천천히 쉬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마치 시소를 타듯 오르락 내리락하며 긴장하고 이완하면서 서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합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변화들까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소리와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가면 자율신경도 균형 있게 작용하고 면역력도 반드시 강해집니다. 반드시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사용하면 열이 나고
체온이 올라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쓰면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몸은 근육에 혈액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상승 효과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인간에게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근육을 써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사람이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해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밤늦도록 일하다 보면 운동뿐만 아니라 잠잘 시간도 모자랍니다. 요즘에는 밤에 오히려 왕성하게 활동하는 올빼미형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피로만 쌓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잘 알고 그에 맞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찾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목욕과 온천욕의 건강 효과. 몸을 씻기만 하려면 샤워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몸을 덮여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이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려면 역시 욕조에 들어가 몸을 담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욕조의 물이 너무 뜨거우면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흥분하거나 긴장 상태가 됩니다. 또 물이 뜨거우면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38에서 40도씨 조금 미지근한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느긋하게 몸을 덮이는 것이 좋습니다. 족욕,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목욕법. 족욕은 전신욕을 할 때만큼 체온이 급하게 오르지 않아 몸이 약한 사람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몸 중심에서부터 서서히 온기가 밀려오기 때문에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덩달아 안정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면 피로도 풀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면 분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면역 강화법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자의 에필로그를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근면 성실한 것도 문제입니다. 내 몸 돌보는데 소홀하고 그저 일만 하다가 병이 나서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머리만 쓰지 말고 몸을 자주 써야 합니다. 식사에 신경을 쓰고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기 이전에 하나의 생명체로서 사는 데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취미생활로 적절히 생활에 변화를 주면서 소리내어 깨 웃는 것은 윤택한 삶을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미술이나 음악으로 오감을 자극해서 얻는 크고 작은 감동이 필요합니다. 내 몸에 나타난 병은 그동안의 생활 습관과 그것을 지배했던 삶의 태도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보도우르 교수, 멋진 의사이며 철학자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